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10월 1일 하면은 국군의 날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에 대해서 물론 지난 1년 전에 이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국군의 날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국군의 날이라는 것이 바로 1년 전에 제가 이 김영로 TV를 시작했기 때문에 개국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국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낯설긴 한데 어찌됐든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나름대로 방송을 만들어서 해왔는데 그것이 그 구독자 여러분들께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또 편안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국군의 날과 개국 1주년에 대한 소회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군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군의 날은 우리가 6.25 때, 6.25 사변 때, 낙동강전선까지 밀렸다가 이제 서울이 수복되고서 미국과 소련이 그어놨던 그 38선, 그 38선을 통과한 날이 바로 이제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국군의 날로 이제 정했다라는 말씀은 지난번부터 여러 차례 이제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대한민국 국군,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 8월 15일에 창설된 대한민국 정규군으로 대한민국 육해공군과 해군 예하의 해병대로 구성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의 창설 후 6.25 사변을 거쳐 1964년에 베트남 전쟁의 파병, 그리고 1973년 철수될 때까지 32만 명이 참전을 하였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군이 그 6.25 사변부터 베트남 전쟁까지 이 전쟁 경험이 많은 그런 이제 군대였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지금까지는 이제 수많은 이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 경험을 가진 군인들이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 등의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서 파병이 되었다. 네, 뭐 월남전 이후의 파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투를 위한 그 파병은 아니죠. 그야말로 세계 평화 유지이기 때문에 치안을 확보한다든가 이제 그런 성격이 더 강한 그 파병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설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었으나 6.25 사변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유엔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에게 국군의 모든 작전 지휘권을 이양하였고 1978년 7월 한미연합군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부에 있었던 국군의 모든 작전 지휘권, 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로 이양이 이제 되었다. 네,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네요. 그 뒤 또 볼까요? 1992년에 지상군 사령부에 대한 지휘권이 1994년에 평시 작전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가 되었다. 네, 이제 작전 지휘권, 작전 통제권에서 이제 일부는 환수가 된 거네요. 2022년 세계 군사력 평가 순위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 순위는 8위, 영국, 그다음 7위 프랑스보다 앞선 세계 6위로 평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60만 대군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그렇게 이제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닌, 상당히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이제 군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한번 그 병력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49만 2천 명, 전차 2,500대, 장갑차 10,000대, 견인포, 다연장 로켓이 5,200문, 그 다음에 전략 탄도 순항 미사일 수천 발, 다양한 미사일 또 수천 발. 그 미사일은 지대지, 지대공, 함대지 등 이렇게 있는 거죠. 지대지라고 하는 것은 땅으로 쏘는 거고, 지대공은 땅에서 하늘로 쏘는 거고, 함대지는 이제 배에서 전투함에서 이제 땅으로 쏘는 것이 이제 함대지죠. 예. 그리고 헬기를 약 600기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글쎄요. 저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군대의 화력도 대단하고 병력도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육군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해군을 볼까요? 해병대를 포함해서 병력 약 6만 8천 명. 그 다음에 잠수함 20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 해상 초계기 약 50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군을 볼까요? 대한민국 공군은 병력 약 65,000명, 해군하고 비슷합니다. 전술기 460대, 감시 통제기 약 40대, 공중 기동기 약 40대, 훈련기 180대, 헬기 약 40대를 보유하고 있다. 네. 뭐 어찌됐든 이 육해공군을 모두 포함해서 평가를 할 때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지금 어떤 그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겁니다. 자, 2017년 12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 2017년 12월 현재입니다. 그 39개 사단이 전방 기계화 보병 사단이 6개, 그 외에 상비 사단이 16개, 향토방위 사단이 12개, 동원 예비군이 5개 사단으로 구성이 이제 되어 있다. 그 외에 해군이와 해병대가 2개 사단이 있다. 네, 그렇죠. 2026년까지 1군과 3군을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을 하며, 이건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지역군단과 1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31개 이하의 사단을 유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39개 사단에서 31개 이하로 내려가니까 8개 이상의 사단이 이제 축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축소라고 하는 것이 왜 군사력을 축소시키냐? 사단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사실 병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저출산 문제에 이제 직면해 있기 때문에 병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장비들이 이제 전자화돼서 무인화돼 가고 있죠. 예를 든다면은 뭐 드론 같은 것들을 운영한다라면 굳이 전에는 사람이 타고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사람이 타지 않고 밑에서 다 지상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라면은 이제 그 병력 수가 이제 줄어들 수뿐이 이제 없는 거겠죠. 예. 뭐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병력 수가 줄어든다는 것만은 확실한 그 사실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휘 통수권 한번 볼까요? 1950년 7월 국군의 모든 지휘권과 작전 통제권은 한국 전쟁, 즉 6.25 사변 당시에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을 했으나 1992년에 평시작전 통제권 중 지상군에 대한 지휘권이 우리한테 다시 이양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1994년에는 나머지 평시작전 통제권 전부가 국군에 이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 중에는 이제 평시와 전시가 있는데 전시는 아직 이양이 안 됐다라는 얘기죠. 2012년 4월 12일에 전시작전 통제권도 국군에 이양될 예정이었으나 2010년 6월 27일 이명박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12월로 합의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지금 무기한 그 연기된 거나 다름없죠. 문제는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작전 통제권, 작통권, 줄여서 작통권이라고 하는데,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우리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어떤 전쟁 행위가 일어날 경우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모든 그 권한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나가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뭐 유엔군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유엔군의 그 이제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겠죠. 전시기 때문에. 평시에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걸로 돼 있지만은, 물론, 뭐, 싸워서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뭐 나쁠 거 없죠. 예. 근데 과연 이제 승산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경제력이 뭐 50배 이상 그 이제 차이가 나고, 사실 뭐 재래식 무기를 갖고 싸우면 벌써 전투에서 어떤 그 결정적인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 그 게릴라 전법 그리고 비대칭 그 전력을 구축할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게릴라전이라는 게 뭐 사실 지난 1년 동안 쭉 방송을 하면서 뭐1.21 사태, 울진 삼척, 그다음에 뭐 강릉 잠수함 침투,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들을 생각을 해보면 북한은 게릴라 전법을 계속 구사를 해온 거예요. 6.25 사변 이후에, 휴전 이후에. 어, 하지만 그러한 전법을 갖고서 우리 그 대한민국이 흔들리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안정된 그 어떤 체계 속에서 이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바로 핵무기 개발을 한 겁니다. 비대칭이죠, 완전히. 어시메트릭한 그런 이제 그
전략인데 사실 참 핵무기를 머리에 우리가 이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참 그렇죠. 뭐 툭 하면은 뭐 어 어 그 핵폭탄을 갖다 인제 개발 완료했으니까 뭐 "언제든지 마음 놓고 한번 쏠 수 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은 이거 정말 참 힘든 거예요. 물론 핵무기는 쓰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용해 갖고서 계속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위협을 한다라면은 어 참 막말로 개 끌리듯이 끌려다니는 그런 인제 형편이 되겠죠. 또 지난 시간 동안 그 정권을 잡은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끌려다녔어요. 오히려 그전에 인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아주 강경하게 나갔었죠. 강경하게 나갈 때는 저쪽도 그렇게 막 못합니다. 이쪽이 헐렁하니까 와서 인제 두드려 패는 거죠. 아니 동네에서 그 골목 골목 싸움을 해도 그래요. 약하면은 뭐 무차별로 와서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러나 저게 약하지 않고 강하다. 잘못했다가는 내가 얻어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함부로 못 대하죠. 똑같은 겁니다. 뭐 골목 싸움이나 큰 국제 전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게 아니죠. 그네들은 그 편을 드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게 뭔가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그게 이적죄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참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이념적 좌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 2015년 12 월로 연기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작전 통제권을 인제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는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함정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북한군 반잠수정에 의해서 침몰된 사건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도 그렇습니다. 천안함이 뭐 스스로 자폭을 했느니 뭐 아니면은 뭐 미군 잠수함이 와서 뭐 들이받아 갖고서 그랬느니 뭐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고 참 그걸 대놓고 참 저쪽 편을 드는 그런 언론 기타 등등 생각하면은 정말 참 뭐 입에 담기가 싫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자 대신 재연기는 없는 것으로 하였으나 2014년 10월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 협의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언제 전환한다라고 정하지 않고 2020년대 중반에 전환 여부를 검토한다고 합의하여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하였다. 예. 지금 이제 무기한 연기가 된 거죠. 뭐 말로는 음 그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다라고 뭐 큰소리 뻥뻥 치지만은 뭐 본인들도 겁날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글쎄요.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하게 되면 하게 되겠죠. 뭐가 터지든 뭐 아니면 가서 두드려 패든 뭐 하려면 하겠지만은 그거 쉽지 않죠. 예. 뭐 전쟁이라는 게 뭐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 지휘 권한을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군 즉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을 통솔하며 국방장관은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 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고 합동참모의 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 감독하고 모든 군에게 명령을 직접 지휘하고 하달한다. 즉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죠. 대통령 취임할 때 군 지휘관들이 와서 충성 맹세를 하잖아요. 그건 뭐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유사시에 군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주 법률적으로 그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건 이적죄예요. 바로 사형을 집행해도 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시라면은. 합동 참모의 장과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 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예. 합참이라고 합참의장. 예. 합참의장의 이제 임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육해공군의 참모총장이 있죠. 육해공군의 각군 참모총장을 두며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을 지휘 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 지휘 감독은 제외된다. 예. 그다음에 해병대는 해군 산하로 해병대 사령관을 두며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하며 서북 도서방위사령부 사령관을 겸직한다. 예. 이 서북 도서방위사령부가 이제
서해에서 자꾸 도발을 하니까 이게 창설이 됐죠. 예.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겸직을 한 걸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와 기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과 의병, 일제강점기의 독립군. 예, 제가 대한제국군하고 물음표를 해놨는데 정말 그 구한말이 대한제국으로 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물음표를 쳐놨습니다. 조선 말기군이죠, 사실은. 1939년 1월 8일에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당군. 그때는 한국독립당이 당에서도 군을 뒀던 모양입니다. 그게 뭐 일제 시대니까. 그리고 1940년 9월 17일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자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그렇게 뿌리를 저기에 두고 있다라고 이제 자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러나 실체적으로는 1946년 1월 15일에 편성된 미 군정이 남조선 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이 시작이었다. 남조선 국방경비대는 백선엽,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서거를 했죠. 백선엽 장군이. 그다음에 이용무, 양국진, 최덕신, 김백일, 유재흥, 신학진, 박동균 등 주로 일본군과 만주군의 인맥들이 주축이 되었다.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일본군하고 그 일제시대 때 뭐 한 사람들이 이게 해방이 되고서도 이제 이렇게 주축을 이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솔직한 얘기가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뿐이 없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하게 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군사 지식 없는 사람을 갖다가 뭐 경비대장을 시키고 뭐 참모총장을 시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 참그 한마디로 뭐 어떻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창군이 되죠.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창군이 움트기 시작을 했다. 과거 일본군, 만주국군, 중화민국 국민혁명군 등에 소속하였던 군사 경험자들은 조국이 광복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단체를 조직을 했다. 뭐 그럴 수뿐이 없겠죠. 자기가 우리가 이제 전공을 무엇을 택하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공을 택하면서 자기 인생이 진로가 대부분 결정된다라고 이제 봐야 될 거거든요.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군에 몸담으면서 그 일을 시작하면 그 일을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일을 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그 일을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한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군사단체 조직을 할 수뿐이 없는 거죠. 해병대, 국군준비대, 육해공군 동지회, 학병동맹, 해방병단 등이 결성되었으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법령 28호로 왜냐하면 이때는 미 군정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죠.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8년 8월 14일까지 이제 그런 거죠. 아놀드 군정장관 지휘하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자 앞서 발족된 여러 군사단체들이 서서히 흡수되기 시작을 했다. 예, 뭐 아무래도 국가의 그 행정 명령이 있으면 뭐 저런 사적인 단체들은 거기에 흡수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미 군정 시절이었지만은 미 군정 법령에서 28호가 이제 딱 뭐 발표가 되니까 단체들이 그로 흡수돼서 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제도권 내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이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국군 창설의 최초의 시도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대한민국의 국방을 위한 조직 편성 훈련이 착수되었다. 최초로 국군의 기관 장교가 육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5일 미 군정청이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110명의 요원을 배출하는 때부터였다.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가 창설이 되었으며 초대 대장이 이제 미군 중령이었네요.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군정법령 제64호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국방부로 일종의 이제 정부의 한 부처로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거죠. 미니스트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뭐 미 군정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이 국방부가 된 국방사령부 이 조직들이 결국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건국을 함으로써 국방부로 이제 되는 거죠. 1946년 6월 15일에는 군정법령 86호에 따라 국방부는 다시 통일부로 개청이 됐다. 뭐 명칭이 어떻든 간에 이때부터 통일부 밑에 조선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이 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안의 항공부대가 창설이 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군사적으로 자꾸 체계를 갖춰 나갔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1948년 7월 17일에 우리나라 이제 재헌헌법이 이제 공포가 되죠.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의 이범석 장군이 임명이 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이제 그 정부조직법이 공포되면서 국방장관으로 간 사람이 이제 이범석 장군이 되겠네요. 그리고 초대 법무부 대법원장은 김병로라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게 이제 정부의 어떤 그 형태가 갖춰지는 거예요. 8월 29일, 이제 8월 15일 이제 건국과 정부 조립이 됐으니까 그리고 보름 정도 후에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이 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 및 해군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이후 육군에서 공군과 육군이 나뉘고 해군에서 해병대가 창설되면서 현재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이 되고 나라가 바로 서면서부터 이 국군의 모습이 갖춰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창설되었던 항공부대는 9월 13일 육군항공사령부로 승격이 되어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군이 분리되어 공군으로 정식 발족함으로써 비로소 3군 체제 형성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이에 앞서 1949년 4월 15일 그다음에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해군이 이하인 해병대가 창설이 되었다. 초대 사령관은 신현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탄생하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사실은 이제 10월 1일로 국군의 날인데 국군의 날이 이제 지정된 것도 중요하지만 국군의 형태가 어떻게 갖춰졌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아주 지극히 간략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 때 당시에 이제 미군들이 뭐 군대 요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제 장교들을 많이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사실 뭐 군을 보고서 뭐 아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때 당시에는 군인들이 가장 엘리트 계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외국 물도 먹어보고 외국 물이라는 게 사실 뭐 해방이 되기 전에는 뭐 일본이나 그다음에 뭐 중국 뭐 이런 데였겠지만 미군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접하게 된 거죠, 일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제 발전된 실상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을 경험한 사람들은 일본의 발전된 실상을 봤던 거예요.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이제 패망을 하고서 나라가 패전했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그리고 이제 원자력 폭탄을 두 방이나 맞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돼 있기는 했지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 벌써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우리는 지금 아직 그걸 못 만들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매척 만들어 갖고 거기다 비행기를 싣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하와이 근처에 가서 발진해서 진주만을 때릴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일본은 산업이 발전돼 있었고 기술도 진일보돼 있었던 겁니다. 군사 기술도 뛰어났던 거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일본은 중화공업이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일본이 명치 유신을 거치면서 근대화가 우리보다 훨씬 빨리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대화를 우리가 그 이후에 함축적으로 한 겁니다. 참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오늘은 국군의 날이기 때문에 국군의 날에 대해서 그리고 국군이 어떤 그 탄생이라고 할까 창설 그 과정을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이 이 김영로 TV를 이제 연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2021년 10월 1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김영로 TV라는 그 이름으로 방송을 이제 처음 송출했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축하의 문자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개국을 축하한다고요.
근데 개국이라는 표현은 좀 민망하고 이제 과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뭐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통상적으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그래서 왠지 모르게 좀 민망하고 과분해요. 개국 뭐 방송국을 여는 게 개국인데 음 너무 좀 과분한 표현 아닌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뭐 어찌 됐든 첫 방송이 이제 2021년 10월 1 일이었는데 참 1 년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네요.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무슨 날, 무슨 날 이런 그 기념일이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좀 '재미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재미있는 거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목부터 이렇게 관심을 탁 끄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인제 대부분이 인제 그렇지 못한 그런 그 인제 제목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와인데이다 아니면 키스데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조회수가 좀 올라가는데 뭐 무슨 뭐 식량의 날이다 아니면 뭐 교과서의 날이다 뭐 이러면은 그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억지로 안 되는 거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하여튼 그런 거 저런 거를 다 포함해서 만들다가 보니까 이 작업도 굉장히 바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방송 실적을 한번 쭉 한번 볼까요? 제가 통계를 좀 내 봤습니다. 횟수로 보면은 001 번부터 288 번까지 총 288회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평균 0.8 회. 뭐 예를 들어서 365일 중에 0.8 80%인 200 한 90일 정도 반 올리면서 방송을 만들어서 인제 송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인제 한 번 방송할 때마다 주제가 인제 2 개, 3개 심지어는 뭐 4개 이렇게 인제 주제가 혼합돼 있었던 경우도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쭉 한번 카운트를 해 봤습니다. 주제가 뭐 288 개는 인제 뭐 그 매일 방송한 내용이 인제 기본적으로 288 개고 그다음에 어떤 특정한 날 2 개, 3개 뭐 방송한 걸 다 카운트를 해 보니까 그게 또 71주제가 됐더라고요. 합쳐 보니까 총 359 주제인데 뭐 일평균 약 주제 하나씩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하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구독자 수가 인제 한 363 명. 음 그런데 인제 이 유튜브로서 수익 창출하려면은 요구받는 구독자 수가 1000 명이더라고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 뭐 이렇게 아래 위로 인제 플렉추에이션이 인제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런 경우는 인정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지금 충족이 됐고 그다음에 구독 시간도 보니까 마찬가지 되네요. 약 1300 시간 정도 지금 구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구받는 시간은 4000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요구 시간 대비 32.5% 정도 즉 구독자 수도 그렇고 구독 시간 수도 그렇고 약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지금 충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 년이 됐는데 3분의 1 했으니까 이 속도로 나가면은 뭐 2 년에서 3년 그 사이쯤 이제 걸려야만이 수익 창출이 가능한 그런 유튜브 방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정말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물론 뭐 아주 시사성이 아주 강력한 거라든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먹고 마시고 아니면 뭐 놀러 가고 뭐 등산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주제를 갖고서 방송을 하는 분들을 보면은 뭐 구독자 수도 그렇고 구독 시간도 아주 그 짧은 시간에 확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날짜 이야기라는 것이 방송을 인제 쭉 하면서 보니까 일종의 인문학 관련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아주 재미나게 표현을 하고 하기에는 제가 좀 '부족함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요청을 좀 드린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좀 꼭 좀 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구독을 해 달라고 하면은 그 구독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인제 SNS 상에서 뭐 카톡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뭐 문자도 마찬가지고 유튜브 주소가 인제 이렇게 그 홍보가 되면은 그걸 누르면은 이 이제 영상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을 누르려고 이제 하다가 보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옵니다. 근데 로그인을 하라고 하면 여기서 다 그만둬요. 예. 가두지. 왜냐면 로그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패스워드하고 아이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패스워드하고 아이디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쭉 보면은 바탕화면에 뭐 여러 가지 앱들이 쫙 깔려 있죠. 그러면 그중에서 유튜브 앱을 이렇게 누르면 활성화시킨다라는 게 그 앱을 누른다는 얘기죠. 바로 유튜브 앱이라는 게 요 가운데 빨간 그 네모처럼 이게 뭐 모니터 화면 비슷한 모양새지만 가운데 인제 이제 삼각형의 인제 하얀 삼각형이 들어있죠. 요것이 바로 유튜브 앱이에요. 요걸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앱 중에서 요걸 누르면은 이미 이것이 앱에 깔려 있다는 얘기는 로그인을 한 조건이 다 충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 앱을 바로 찾기가 힘들면은 구글 앱을 이렇게 모아 놓는 조그만 그룹이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런 게 여기 있습니다. 구글 앱 쪽으로 들어가면은. 요걸 인제 눌러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유튜브 앱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포털 사이트죠.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유튜브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SNS 이거하고 똑같은 인제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바탕화면에서 바로 요 모양 요 앱 모양인 요 유튜브 앱을 바로 인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은 인제 위에 검색창이 뜨죠. 돋보기가 인제 그려져 있는 검색창이 뜹니다. 그럼 돋보기를 딱 누르고서 거기다가 김영로 영어로 TV 요걸 입력을 하면 돼요. 입력을 하면은 어 제 방송의 이제 뭐 기본 페이지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보내 드리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어드레스가 있다라면은 인제 방송이 뜨겠죠. 그거 보면은 빨간색으로 구독이라는 이제 글씨가 보입니다. 이 구독이라는 글씨가 빨간색으로 돼 있다라면 구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누르면 됩니다. 요걸 누르면 요게 색깔이 까만 걸로 변해요. 까만 거 변한 걸 갖다가 또 누르면 다시 빨간색으로 또 변합니다. 그럼 구독이 취소되는 거예요. 이게 토글 기능이라서 방송이 떠서 이 빨간 걸 한 번만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옆에 알림 설정이 있습니다. 종을 인제 누르면은 종이 이렇게 울리는 그런 모양의 그림이 떠요. 2 개인가 이렇게 뜨는데 종이 울리는 모양 그러니까 종 표시에 이렇게 뭐 울리는 듯한 그런 어 어 그 그림을 갖다가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인제 알림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방송을 인제 보신 다음에 엄지척 좋아요 이걸 눌러주시면 참 고마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3분 이상은 들어야지 이게 조회수가 인제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잘 봐 주시면은 들어 주시면은 그거보다 고마운 게 없고 정 시간이 없으시면 이렇게 틀어 놓고서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잠깐 인제 봐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댓글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언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 조언들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끊임없는 이제 연구와 노력으로 이제 보답을 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만족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88 회의 방송을 했다라고 했는데 방송 원고와 그다음에 방송한 유튜브 영상이 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다음.net 김영로 요 안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은 게시판 중에 김영로 TV라고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288개 방송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글쎄요. 이게 이것도 또 인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카페이기 때문에 인제 회원 등록을 인제 해야 되는데 제가 요 김영로 TV 게시판은 손님도 다 볼 수 있게끔 해 놨기 때문에 들어와서 보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뭐 어찌 됐든 방송을 시작한 지 1 년이 됐기 때문에 지난 1 년을 한번 좀 결산이라고 할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오늘은 인제 일제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조선 총독부를 인제 설치한 날이 되겠습니다. 바로 1910년 10월 1일 날 조선 총독부를 딱 설치를 한 거죠.
경술 국시가 8월 29일 날 발효가 됐으니까 한 달 정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는 데 이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조선 통감부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조선 통감부 체제를 갖다가 총독부 체제로 이렇게 바꾸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채식인의 날입니다. 채식 그러니까 나물이나 푸성기 이 고기 종류가 아닌 일반 식물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식인이라고 하죠. 세계 채식인의 날, 채식인의 어떤 그 활동이라고 할까? 그런 걸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채식인들이 건강을 지키라고 이렇게 기원해주고 하는 그런 이제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목만 얘기를 했는데 10월 1일은 오늘이 지나가면 1년 뒤에 오기 때문에 이 조선총독부 설치하고 그다음에 세계 채식인의 날은 2023년 가야지 이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다면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날짜를 맞춰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럴 수뿐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개국 1주년에 대한 얘기도 해봤지만 오늘이 국군의 날 외에도 조선 총독부가 설치된 날이고 그 다음에 세계 채식인들을 위한 날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국군의 날과 개국 1주년에 대한 소회라고 할까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직은 그 방송 자체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성원에 힘입어 더 내용 있고 알찬 그런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빨간 버튼을 눌러서 검은색으로 변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매 영상마다 좋아요, 엄지척이죠. 그걸 눌러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에게는 또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더 재미있고 알차고 멋있는 방송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제 국군의 날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글쎄요, 국군의 날 하니까 갑자기 그 군복을 입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멸공 횃불 등 군가를 이제 부르면서 79년을 받고 또 열병군영을 하던 그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총을 들고 3, 400거치 정도는 그냥 단숨에 뛰어 올라갔던 그런 젊은 시절이 또 그립기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군 생활을 할 때는 대간첩 그 작전에도 그 투입이 이제 된 바가 있었지만 12.6 사건이라든가 12.12 사건, 그 다음에 5.18 광주 사태 등 그 격동의 시간을 저희들은 그 군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절이 정말 엊그제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국가에 또 민족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시절이 얼추 45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록 몸은 지금 노화되었지만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다 보면 가슴이 뭉클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니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그 국가사회를 위해서 멸사분공한다는 장교로서의 그 책무와 자부심 그거는 여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난 그 어느 누구라도 이 땅과 이 땅의 논리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 이 땅과 이 땅의 논리, 이 땅의 사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자는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의 적입니다. 우리를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그런 논리인 거죠. 어쨌든 오늘 국군의 날을 맞아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사회를 우리가 무한히 사랑하며 또 자랑스럽게 또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그 날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교육받아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이 땅을 떠나는 수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구독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비록 오늘이 뭐 국군의 날이긴 하지만 1년 365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